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꺼내들며 관련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언젠가부터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네. 이 촉법소년, 이 나이를 조금 더 낮춰야 되는 거 그 아니야? 드라마도 나온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서 좀 열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가끔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 보면 촉법소년임을 알고 예. 막 더 함부로 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까부는 애들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촉법소년. 자, 법적으로 살펴주실 분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세준 네,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철학적으로 살펴주실 분입니다. 박구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촉법소년. 그러니까 범행 당시 나이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네. 14세 미만이라고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네. 10살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10세 이상, 14세 미만. 요게 만이에요? 아니면 만이요, 만. 만. 예, 그래서 10살, 11살, 12살, 13살까지. 예, 그렇게가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네. 소년법상의 어떤 뭐 보호처분이라든지 뭐 보호처분. 수강명령이라든지 뭐 소년 뭐 그런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들이 쭉 있거든요. 아. 그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죠. 근데 전과가 남진 않습니다. 남진 않고. 네. 그러면 10세 미만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그거는 이제 범법소년인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 범법소년이라고 부르고 형사처벌도 하지 않고 예. 보호처분도 네네. 하지 않고. 네네. 아무것도 와. 뭐 형사고 행정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법리적으로 보면 10세 이하는 소년이라고 보지 않고요. 어린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린이. 소년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교육적인 의미에서 자율성이 있다고 보는 나이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네, 그러니까 소년, 촉법 소년이라고 붙이는 것하고 뒤에 가면 청년이 되잖아요. 청년, 소년, 어린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1세부터 10세까지 네. 그리고 10세 이상부터 14세까지. 네, 소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 네, 청년. 이렇게 이제 나눠 놓고 있는 네네네. 거군요. 자, 그런데 예전보다 이제 또 발육 상태도 좋고 네. 그 접하는 정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요거 촉법소년 나이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았거든요. 네.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차관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공개가 됐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그 양상도 흉포화되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계속 발생하여 형사 미성년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13세 연령 하향에 대한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 중에 하나는 중학생부터는 그래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은데 중학생일 때하고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아요. 당사자들의 중학생이면 약간 뭔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관련 이야기 두 분이 좀 풀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가 지금 왜 대두가 되느냐. 법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것이 실제로 이제 범죄율하고 재범률의 추이가 계속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이제 2만 명이 넘어간 거죠. 애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는 것들이. 촉법소년이요. 예, 근데 네. 그게 주목할 점은 뭐냐면 22년도부터 2년 사이에 약 27%가 급증을 했어요. 와. 저는 이게 뭔가 인공지능 발전하고도 뭐가 연관성이 있지 않나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점점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예.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하는 걸 좀 악용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게 예.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니까 사회적인 공분이 생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인구절벽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출산율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어떻게 애들 범죄는 계속 그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이게 원래 인구가 증가할 때 같이 늘어가면은 그냥 합리적이다 생각하는데 인구는 주는데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거. 네.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뭔가 지능형 범죄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컴퓨터로 이제 막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것들을 일으킨다든지. 요즘에 딥페이크 많잖아요. 그렇죠.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것들을 자기는 이제 재미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져놓고 범죄의식이 없어요. 뭐 내가 촉법소년인데 어쩔 건데. 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 예, 뭐 이따가 네.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렇지. 애들한테 야 진정한 사과는 하고 시작해야 돼라고 하는 게 과연 처벌수를 낮추려고 하려는 어떤 의도지 진정한 사과가 있겠느냐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재범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뭐 4.5%면 얘네들 12%예요. 그러니까 성인에 거의 한 3배 정도의 그래요? 재범률이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데이터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애들을 소년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보호관찰을 하거나 수강명령하거나 사회봉사 뭐 이런 것들을 처분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간다는 거죠. 그 이따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 재범률이 계속 높은지는 사실은 이건 좀 예산과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재범률을 낮추려면 여러 가지 시설과 이런데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이따가 이거 과연 낮추려면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느냐 그때 좀 얘기를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는 어떤 이야기의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우리 그 법조인 우리 변호사님은 좀 뭔가 엄벌주의로 갈 것 같고 우리 철학자 박고영 교수님은 우리 사회 문제로 이야기가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 완전 반대인 것 아, 같아요. 반대야? 진짜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저를 찾아오는 고객이라니까. 얘네들이 엄마 손잡고 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막 쌍욕을 듣고 엄청 혼나요. 변호사님한테 사실대로 똑바로 얘기해라. 너 뭔 짓거리 한 거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정법원으로 이제 소년범 분류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 따지면 형사 피고인이야. 그러니까 네. 우리들은 네. 얘를 어떻게든 낮게 처벌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인간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돈 받고 그건 하니까? 이제 돈 받을 때는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도 네.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이 낮추는 것에선 저도 동의는 해요. 그게 네. 뭐 생물학적인 걸 떠나서 사회적으로 너무 이 뭐라 해야 될까 좀 애들이 더 빨리 생물학적인 성장보다는 사회적인 인지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예, 제가 그 분야를 뭐 전공하지 않아 정확한 표현을 못 하고 이제 교수님 때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면 부모님 앞에서는 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막 계속 윽박 지르니까. 그럼 저는 항상 부모님 나가 계시라고 여기 와서 차 드시고 계시고 제가 연락 드리면 다시 올라오시라고 하고 애랑 얘기하면 이제 그 아이가 또 막 다 얘기를 해요. 이것저것 무슨 생각으로 어땠고 이때 기분이 어땠고 막 이런 걸 하면 솔직히 어떤 때는 이 새끼 악마 새끼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가 힘들지 않겠어? 그래도 재밌잖아요. 막 딴 친구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왜 나만 잡혔는지 모르겠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좌절이다. 좌절. 네, 그래서 이게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덜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얘가 커도 달라질 게 없는 건지 사람 안 변한다고 하니까 근데 변화가 성인이 되면 어렵지만 성인 전까지는 그래도 교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헷갈리긴 하는데 케이스마다 얘는 그래도 교화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세게 처벌해서 낙인 찍는 것보다는 좀 약하게 하는 게 낫겠다 싶고 어떤 애는 와 얘는 이거 뭐 맥스 2년인데 소년원 장기 가봤자 네, 이거군 택도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범법 소년, 촉법 소년, 범죄 소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게 만든 것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네. 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범죄나 폭력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피해에 관련해서 관련 주변 사회인들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불행한 사건에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모든 형사사건도 봐야 된다고 봐요. 네. 자, 그러면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우리가 같이 논의할 만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미국, 일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비춰보면 되게 비슷비슷해요 상황이. 상황이 OECD 국가들은 대개 이런 촉법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잔인성은 높아집니다. 그것은 이유가 비교적 간단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네. 사회가 점점 아노머스 현상으로 가거든요. 다시 말해 아노미 현상. 규범을 어릴 때부터 이래야만 한다는 걸 배우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요? 우리가 자유주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건 네 스스로 사유해봐. 결정해봐. 그렇거든요. 규범을 자율적 주체에게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오래된 사회는 태어나자마자 이래야만 한다는 게 명확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옆집에 가도 우리 집에 와도 다른 집에 가도 해야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명확했어요. 그런 세계가 끝나가고 있는 사회가 말하면 탈규범화된 탈관습적 사회로 진입이거든요. 이게 OECD 국가들의 대부분 현상이에요. 그럼 어린 나이 때부터 규범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요? 어린 나이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탈규범화가 되고 네. 있다. 그러니까 뭐를 내가 지켜야 되고 뭘 지키지 지켜야지 말고 않으니까 이런 명확한. 기준점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데 특히 그래요? 가정 내에서 그런 불안 요인이 훨씬 강해진다든가 그럴 경우는 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학생들은.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가장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는 바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시스템이 바로 이 범죄 유형으로 고착화되는 순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2세, 14세 이 사이의 범죄율이 굉장히 강하고 또 어떤 사법적인 강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줄어든다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요? 네.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 사회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네.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규범이 명확히 정해진 사회로 가는 건 뭐죠? 권위주의 사회로 간단 말이거든요. 즉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유주의 사회로 넘겨오면서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자유주의 사회로 오면서 자유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냐 문제예요. 함께 가지 못했구나. 그렇죠. 그런 사회일수록 훨씬 더 이런 일이 빨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본이나 독일도 지금 14세죠. 예. 예, 일본이나 독일도 14세고 우리도 14세인데 네. 다른 나라는 지금 대체적으로 12세나 3세예요. 지금 이 거론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그럼 일본이나 독일은 똑같은 문제가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14세 우리보다 빨리 왔어요, 이 문제가. 근데 안 낮추고 14세를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안 낮춰요? 네, 안 낮추고도 물론 독일에서도 매년 이 논쟁이 일어나요. 왜? 매년 감당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들이 있고 그 태도를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시민들의 정의감이 갑자기 강력하게 타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는 교육이 형벌에 앞선다. 이게 대사회적 합의예요. 교육이 형벌에 네, 앞서야 앞선다. 네. 교육을 먼저 해라. 그래서 교육이 안 처벌보다. 됐을 때 교육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지점에서 형벌이 시작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소년청이라는 게 있어요. 소년청. 소년청.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년 문제를 따로 다루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면 소년청이 먼저 개입합니다. 법무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사법적 절차가 개입되는 게 아니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법무부 보고를 받고 이에 관한 즉 대한민국이 시민적 합의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어느 부서에 맡겼냐는 거예요. 성평등 가족부에 맡겼죠. 네. 그게 의미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평등 가족부에 맡긴 것은 성평등 가족부는 법무부나 또는 교육부나 이런 여타의 좀 자유롭게 이 문제를 다시 말하면 형벌적 측면만을 보지 말고 즉 정의를 볼 때도 흔히 말하는 대로 이 징벌적 간 뭔가 범죄를 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방식의 엄벌주의를 네. 택할 게 아니라 네. 조금 다른 관점도 생각해 봐라. 그런 다른 관점을 생각할 수 있는 게가 교육부하고 성평등 가족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성평등 가족부가 좀 더 종합적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전 국민적 합의는 중첩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낮추는 쪽으로. 낮추는 쪽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보다는 네네. 이것을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육적 효과까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낮출 것인가. 저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세로 낮춰.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정도를 보고 받으신 거죠. 뭔가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 점에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정의관을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봐요. 정의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형벌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크게 우리가 흔한 말들 하면 자유주의적인 형벌 체계가 있어요. 자유주의적 형벌 체계. 네. 또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유주의 형벌 체계만큼 또 강력한 게 온정주의적 형벌 체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우는. 네. 그러니까 온정주의적 정의관하고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있는데 자유주의란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네.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행위에 대해서 형벌이 처벌될 수 있나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않지만 자신에게는 피해가 간 것으로 자신의 삶은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걸 어떻게 해야 처벌하느냐? 예. 그런 걸 처벌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체계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개인은 어디까지나 자기 인생이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국가가 무슨 이유로 개인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걸 책임지냐는 거죠. 마약을 형벌을 주냐는 처벌하잖아요. 거죠. 마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안 한단 말이에요. 마약 처벌 안 해요? 마약을 처벌할 때 개인 자유주의적 체계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마약을 한 회분이나 2회분만 소지하고 있어요. 또는 내가 직접 그 마약을 하고 있어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처벌하죠. 우리는 처벌하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안 합니다. 파티에서 잠깐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는 분위기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교수님 그게 말씀하신 자유주의적 형벌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법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더 이상 통제하는 게 불가능해지면은 뭐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아예 주사를 새 걸로 공급을 해준대요. 너네들 주사 썼던 거 또 쓰는 병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피해 보니까 차라리 너네만 망가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독일 같은 경우는 내가 마약을 집에 한 회분만 소유하고 있으면 처벌이 안 돼요. 근데 2회분을 처벌하고 있는 순간부터 처벌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국가란 개인이 자신에게 관련된 선과 악은 본인이 결정한다. 이게 자유주의 체계예요. 자유주의적 형벌. 네, 근데 우리는 온정주의, 즉 국가가 보호주의적 입장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너를 파괴하는 것도 국가가 막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인분을 가지고 있던 한 번만 했던 무조건 처벌합니다. 처벌하죠. 그게 우리나라 체계예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전체를 보면 촉법소년에 관련된 문제도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형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체계를 일관성을 가지려면 이렇게 함부로 막 낮추고 이런데 너무 과하게 과하게 가다 보면 내적 정합성이 사라져요, 법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교육이라든가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 저는 그 측면에서 뭐 하나가 옳다. 지금 촉법소 나이를 줄이는데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는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네. 다만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나이를 한 살 13세나 12세로 낮추는데 저는 한 살 낮추는 것을 동의하는데 2살 낮춘다는 게 더 다수의 의견이에요. 다수는 2살 더 낮추기로 낮추자는 게 하네요.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여론조사 여러 가지 보면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청소년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범죄에 피해자 관련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해자 관련성은 별로 없는데 피해자와 어느 정도 감정적 동조가 일어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린 청년들이 어린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즉 보복적 정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오히려 우리의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교육이 방기하는 것을 또 유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이를 낮추는 건 동의하는데 네. 그것에 합당한 교육적 또는 제도적 마련이 우리한테 있는가 지금. 그게 없다면 그야말로 보복적 정의관이거든요. 보복적 정의관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 사회는 점점점 각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이를 낮추는 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교육적 제도적 장치가 우리한테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럼 나이를 낮추면서 예를 들면 어떤 게 같이 가져야 돼요? 우선 이제 그 형법적으로 형법. 단계가 좀 있잖아요. 단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형법. 그게 우선 둘이 아주 콤비가 좋네. 처음 뵙는데 상황을 이미 내용이 이미 뻔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그 탈규범 뭐 탈관습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우선 그
핵가족화가 됐잖아요. 네. 예전에는 할머니, 뭐 이모, 삼촌들 자주 만나면서 막 뭐 이런저런 막 잔소리도 많이 듣고 했던 아. 영역들이 많이 가정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일단. 아. 그래서 애들이 너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를 거의 배우지 않죠.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맞벌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애들 거의 학원에서 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학원에 가면은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 또 막 있기 시작하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 못 가르치는데 학원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학원에서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잠을 자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다 뭐 서울대 가고 했었는데 네. 학교의 공교육에서 또 배우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들 권위가. 그러니까 네. 결국은 잔소리를 해줄 어른들, 즉 이게 기본적인 거야.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다 불편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커가고 부모님은 그런 줄 몰랐고, 근데 내 귀한 자식 학교에서 뭐 혼냈다 어쩌다 그러면 가갖고 선생님 맞아. 뺨을 때리질 않나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뉴스에 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아이들이 뭔가 자유를 주되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너네도 줘야 된다는 거를 나이가 들면서 배우질 못하는 과정 속에 네. 있는 거죠. 네. 그런 어른들이 성인이 되면 더 막가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되게 황당한 성인들도 많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누적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걸 낮추기만 하면, 연령을 낮추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범죄 수가 확 증가해 버릴 거예요. 갑자기 통계치가. 왜냐면 네. 그전에는 안 잡혔던 애들이 그렇죠. 그냥 다 소년범으로 다 이게 돼버리니까, 촉법 소년으로 다 돼버리니까. 네네네. 그래서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독일에서 교육이 형법에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평등 가족부에다가 맡긴 건 저는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정교육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나라에서 해줄 것이냐. 즉 학교에서도 잘 안 되고 가정에서 잘 안 된다면 뭔가 뭐 소년청이든 아니면 어떤 기관을 설립을 해서 아이들의 심리 상태나 생활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봐줄 수 있는, 특히나 초범인 경우에는 특히나 관리를 잘해준다면 재범률을 낮출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태반일 거고 뭐 아무리 그렇죠. 인공지능이 나온다 그래도 왜 대체할 수 없는 게 사람과 공감해가지고 대화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데 좀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네. 미래 세대들인데 지금 그냥 야 너네들 너무 영악해졌어. 애들은 그것도 이해할 거예요. 아 어른들이 우리를 되게 어린 우리지만 되게 영악하다고 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살 두 살씩 자꾸 낮추자 그러고 우리 되게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구나.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보는구나. 네. 그럼 그것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애들한테 주는 것 같거든요. 아. 네. 근데 애들도 알아요. 나쁜 짓 하면 당연히 혼나야지. 너 왜 남한테 피해 그렇게 줘? 뭐 너만 그러지 딴 애들이 다 그래? 이런 건 다 어느 정도 애들이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나쁜 짓을 한 애를 완전 낙인 찍어가지고 더 이상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한번 처벌받았는데 애들도 다 나 손가락질하고 이거 전과에는 안 남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인터넷에 다 글 남겨놓으면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더니 제 나중에 제 예전에 뭐 보호처분 받은 애야 뭐 소년원 갔다 온 애야 이래버리면 네.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제 그냥 재범을 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구나. 그냥 이게 더 내가 세게 나가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재범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시스템을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낮추기만 하면은 그냥 알겠습니다. 올라가기만 할 거예요. 저는 약간 촉법 소년들 연령을 낮추자 뭐 그 주장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도 나는 촉법 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혹시? 최근에 저희들이 이걸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 이제 법안도 지금 촉법 소년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뭐 12세 미만으로 이렇게 내린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찬반이 좀 아주 뚜렷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입장은 혹시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요? 뭐 정리된 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보고 할 텐데. 근데 아직 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그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 네. 그건 한번 의제로 하나 만들어서 요약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 10페이지의 윗부분에요. 자본시장 교란범죄 음단 항목이 있는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구성했어요. 25년 7월에. 예, 그렇습니다. 네.
성과는 뭐 있어요? 지금 가장 큰 최근의 성과가 서울구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설탕 담합 사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찾아내고 3조 원 정도의 담합이 있었는데 찾아가고 근래 드물게 대표까지 구속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어디서 딴 데서 보고서를 본 것 같은데 그거는 2012년인가 뭐 13년인가 그때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2024년부터 내부 조사를 하다가 진척이 없어갖고요. 리니언 씨라고 해갖고 와서 신고하고 자백하게 되면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저희 검찰에 그 신고가 와갖고 검찰이 집중적 조사를 하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발 요청을 3회에 걸쳐서 고발 요청을 해갖고 그랬었어요? 예,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대통령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금융당국과의 TF 활동을 통해서는 크게 봤을 때 3가지 정도의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그 회의 자체는 최근에 일단 6차 회의까지 종료를 했고 가장 큰 거는 그 불공정 거래 범죄가 어쨌든 신속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융당국에서 강제적인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영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금융위원회 쪽하고 저희하고 해서 실제로도 그 강제적인 처분을 통해 가지고 조사 기간을 최대한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성과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 원금에 해당되는 것들을 뭐 출싱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도입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판례도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예컨대 주가 조작에 직접 사용된 돈이 아니라 누구한테 갖고 온 돈이라든가 여러 돈이 섞여 있었을 때의 어떤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그 금융 쪽 당국 쪽하고의 그 대응 논리들을 만들어서 현재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방향성들을 잡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양형 기준을 양형위원회 쪽에 이야기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 그 상당 부분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자본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고 실제로는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방치돼 있어서 걸리는 경우는 재수 없어서 걸린 거고 통상적으로는 안 걸린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점은 확실하게 좀 깨주면 좋겠어요. 네. 네.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그 양상도 흉포화되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계속 발생하여 형사 미성년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형법 제정 이후 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며 반대 입장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가능하고 수용기관에서의 범죄 학습, 부정적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는 7세 미만부터 16세 미만까지 다양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검토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형사 미성년자 범행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21년 대비 25년에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11,677건에서 21,000여 건으로 약 80%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성폭력 범행 건수는 398건에서 739건으로 85%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형사 미성년자인 12세, 13세에 대하여 보호처분 중에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처분이 급증하는 등 죄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법 제정 후 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성숙했고 사회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 민법상 성년 연령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됐지만 형사 미성년자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도 제정 이후 약 50년 동안 유지되다가 2011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는데요. 당시 주된 개정 이유가 청소년의 조숙화 및 사회 경제적 현실 반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2022년 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법무부도 금일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몇 세예요? 만 12세 정도 됩니다. 12세.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 그러면 지금 촉법 소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세 연령 하향에 대한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 중에 하나는 중학교 1학년생이 약 13세이기 때문에 중학생부터는 그래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12세까지 2년을 내리자. 아니요, 13세 1년을 내리면 중학교 1학년도 그러면 촉법소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3세가 되면 중학생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12세예요? 만 13세. 네, 끝날 때까지니까. 네. 그럼 한 살을 내리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됩니까? 다른 분들 어떠세요? 그게 그러니까 13세냐, 12세냐, 뭐 11세냐, 뭐 14세냐 이런 결단의 문제 같은데. 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좀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은데. 대표님, 이게 통계 베이스로요. 그러니까 지금 14세 이하 중에서 몇 연령이 어떤 범죄를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년 사범의 경우에 소년 보호 처분을 통해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세부터 19세까지 연령별 보호 처분 대상자를 분석을 해보면 14세, 15세, 16세, 14세 이상들이 약 15% 내외 각 연령대가 15% 내용 여지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13세도 그와 비슷한 15%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만 12세로 내려가면 약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약 한 살 차이에서 약 3배가량의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일 때하고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아요. 당사자들의. 중학생이면 약간 뭔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환경도 다르죠. 마인드와 환경이 다르죠. 국제적인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OECD 회원국들은 12세부터 14세 정도, 그리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게 한 가지고, 최근에 각 나라들이 조금씩 늦추는,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낮추더라도 꼭 그 형량으로만 다루려고 하지 않고 꼭 함께 그 선도, 보호, 복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선도 조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어쨌든 하고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지는 약간 차치하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뭐 누가 하더라도 결국은 감론들 막 갈 수밖에 없는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 네. 저 성평등 가족부 장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안 그래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그 논의가 있어서 사실은 전 법무부에서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늦게 저희가 토의 자료를 받아서 좀 준비가 늦었습니다만 사실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가 청소년과 소년 사건 전문가들과 1차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22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이후에 사회적으로 잠시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던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표현했다고 하는 이유 등으로 과거 3년 동안 청소년 정책이 사실상 실종됐던 것으로 전문가들에게 확인했습니다. 사실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가족 청소년부로 이름을 개명하자는 안이 여러 건 발의될 정도로 저희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총괄 부처입니다. 그런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담당 부처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특히 소년 사건 관련해서 그 아이 실패는 사회 실패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연 우리가 이 연령 하향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 실패를 인정하기 위해 과연 우리가 아이를 정말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저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향 논의 오늘 토의 이후에 한 상반기에 국민 공론화장을 통해서 전문가와 또 소년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 담당자들 그리고 또 보호 관찰소에 계신 분들 여러 전문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준비해 주셨던 안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의 실효성으로 여기다 제안해 주셨던 내용 중에 보면은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추진 내역 추진과 12개 중에 예방과 관련된 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과 소년범죄 예방 적극 연계권 그거 한 건만이 예방을 위한 활동이었고 나머지는 소년범에 대한 이후의 교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범죄 예방과 관련된 부분도 22년 3월부터 12월에 단년도 사업으로 환경 개선 사업만 하셨을 뿐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근데 법무부에서야 어쨌든 예방 사업은 법무부의 소관 아니고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 소관이니까 그랬겠죠. 예. 그건 어쨌든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이름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네. 어쨌든 그건 성평등 가족부의 업무 소관이기도 하니까 좀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 좀 그런데 목표 시간을 정하고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한 달쯤 할까요? 한 달쯤? 한 달쯤? 2달 정도는? 2달 정도? 2달 정도 그러면 후에 우리 결론을 내기로 하고 한 2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좀 논쟁점도 좀 정리해보고 또 우리 국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기로 하죠.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적 합의이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평등 가족부에서 좀 주관을 해가지고 공론화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전에 왜 우리가 원자력 발전 여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해봤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니까. 네. 좀 적정하게. 네. 소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시민의회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런데 첫 출발로 하면 이걸 한번 논의를 2달 안에 한번 쭉 논의를 한번 해보죠. 집단 토론을 한번 해가지고. 수기 토론이라고 그러죠. 네. 수기 토론을 한번 해서 그 결과도 좀 보고 국민 여론도 좀 보고. 네. 또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2달 후에는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나 또 보건복지부도 아동권리와 관련해서 다 관계부처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네. 책임을 지시고 다른 부처에 네. 필요하면 협조를 좀 네, 구하도록 네.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는 법무부 소관이긴 한데 네.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성평등가족부 소관 같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다른 말씀. 이재명 대통령이 법망을 비웃으며 활개치는 촉법소년들의 흉포한 범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촉법 청소년들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한 인식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하고 연령 하향이라는 칼을 뽑아든 거죠. 나날이 범죄 연령은 낮아지고 수법은 더욱 흉악해지는 잔인한 현실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엄벌을 넘어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낼 회복적 정의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가해자 인권과 보호라는 오래된 논리를 깨부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실질적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